다음 연사부는 동국대학교 민세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양력 소개 드릴게요, 교수님. 네, 민세진 교수님의 전공 미시경제학이고요.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대표 논조로는 필요한 만큼 배우는 경제학으로 현실을 담는 경제학 원론 번역서에도 공저로 참여하셨었고요. 한국경제신문의 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경제 포커스, 중앙일보의 민세진 칼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경제학의 대중화에도 기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종합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발표 마치시고 나서 질문 있으시면 네, 다양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입니다. 제가 이제 그 회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여건에서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런 주제로 제가 경제학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려도 되나라고 하는 부담감이 사실 너무 컸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17년째기는 한데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교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제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사실 여러 해 가르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경제학 개론책을 뭐 15주, 16주에 요약을 해서 한 것이지 교양교육이라는 인식이 저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뭐 들어오는 학생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좀 전에 이제 시민교육 민주사회에서의 정치학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고민했던 내용들을 근데 저는 좀 접근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저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경험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다들 이렇게 하니까요라고 했는데요. 오픈 AI에 들어가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15주짜리 교양 코스로서 경제학 수업 커리큘럼을 한번 짜봐 달라라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15주짜리가 뭐 한 15초, 한 30초 만에 이제 쫙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제가 다 자르고 첫 번째 주만 이제 내용을 썼는데요. 경제학 소개, 뭐 희소성과 선택, 기회비용, 한계 분석, 경제 모형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5주 이렇게 쫙 보니까 제가 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 개론 강의했던 거랑.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전형적인 경제학 개론이고 이제 인문 교과서의 축소판이고 근데 그게 과연 제가 이제 이 교양 교육이라고 하면 저도 과문하지만 마땅히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 것과 크게 어긋나더라는 거죠. 단순히 이런 경제학의 압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양 교육으로서 경제학이 취해야 되는 방향인가라는 의문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좀 정립해야 돼.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진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나름 그래도 교육자인데 처음으로써 이 교양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일반 선택 또는 이제 인문학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eneral Elective나 Culture 또는 Liberal Arts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챗GPT가 참고로 제가 빙도 써보고 뭐 이렇게 가장 양질의 대답을 내놓은 오픈 AI에 제가 오케이 너로 정했다 이러고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요소를 추가를 해야겠는데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내놓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사실 당시 분류로서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학이 폴리티컬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학의 학문 분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뭐 19세기 후반 이렇게 되고 그 전 시기까지는 정치학의 한 분류로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그 이제 뭐 옥스포드나 이런 데서 가르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분류로 하면 이제 철학자였고, 그래서 또 대표적인 저작으로 꼽히는 이제 경제학에서야 물론 국부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그 저작이 가장 유명하긴 합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유명한 저작이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1학년인 학생들,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사회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지평을 늘리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네, 경제학자로서 제가 공유하고 싶을 만한 부분은 이 경제학이 역사와 또 경제사상이 결부되어서 진행되어준 이야기. 사실 저는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특히나 이게 단편적으로 개념, 지식 이렇게 가다 보면 청중을 잃을 가능성이 수업 중에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게 좀 이야기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인 맥락, 그 다음에 경제 사상이 또 그 역사 속에서 녹아 들어간 그 과정, 그런 것들이 이야기로서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또 궁극적으로 그러한 진행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이 일단은 교수자가 그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리큘럼 자체는 그 제시된 방향에서 역사와 철학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가 지금 제시한 리버럴 아트의 15주 코스는 너무 전형적인 경제학 개론이고 나는 역사, 히스토리하고 필라소피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했죠. 그랬더니 Thank you for your read.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답을 한 다음에 이제 15주짜리 다시 이제 업데이트된 커리큘럼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제가 약간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제가 요청한 철학과 그다음에 이제 역사가 좀 보강된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의 소개와 철학적 포대가 1주부터 딱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전파 정치 경제학과 산업혁명, 그다음에 신고전파 경제학과 그러니까 한계주의라고 하는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마지널리즘이라고 해서 그 이제 마셜이 지금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시경제학의 토대적인 모형을 마련한 그 접근 방법을 한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히다 할 때 한계 뭐 어원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마지널리즘은 조금 그런 의미고요. 그런 다음에 뭐 미시경제학과 그 한계, 거시경제학과 그 한계,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화폐와 금융 이렇게 가면은 약간의 이제 경제 개론에서 반드시 좀 들어가야 할 요소로서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제 눈에는 좀 산만한 거죠. 이게 뭔가 앞부분에 철학과 막 역사가 이렇게 들어간 듯 하다 갑자기 6주차에 경제체제 이념이 여기 왜 들어갔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경제사와 역사적 방법론 그다음에 그러니까 9주에서 12주차까지도 또 이게 왜 여기 또 역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나? 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11주차까지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서는 제가 그 다시 구성한 내용을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10주까지였나 봐요. 예, 10주까지 이제 해서 제시를 했더니 바로 묻지도 않았는데 이어서 11주차부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대목에서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일단 제가 그 역사와 철학 부분에 관한 것을 1주에서 6주까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지식적인 요소들은 7, 8, 9, 10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11주차부터 제시를 한 내용을 보니까 경제윤리학과 도덕,
그다음 경제 철학과 정치 경제학, 경제사와 역사적 방법론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다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경제 철학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사실 제 진짜 너무 과문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쫙 나왔는데 이 단어가 뭐지? 그러고 이게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존재론, 인식론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훌륭한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건 못하겠다. 경제학의 맥락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루는 건 저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쳐내고 나는 이거 뭔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챗 GPT한테 밝히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10주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뒤에 존재론과 인식론은 빼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요. 정의, justice, 그 다음에 inequality, 그 다음에 poverty 문제를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목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앞에서 제가 철학이나 역사가 좀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교양 교육이면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인문학적인 조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다음에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 역사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미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공감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넣고 빼면 좋겠다는 건 실제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시는 분의 뭐 어떤 철학이랄까 이런 거에 굉장히 맡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 전 페이지에서 봤던 요 내용만 놓고 보면 역사나 철학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강은 됐지만 경제학에서 그 많이 문제가 된 경제에서 사실은 경제학보다는 경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학이요. 사실 굉장히 효율성의 경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원을 낭비 없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박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자원이라고 함은 우리가 그냥 뭐 자연 자원, 뭐 수자원, 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자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가장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돈도 자원이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원을 낭비 없이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지향하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가치입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지향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주, 8주, 9주, 10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도 대부분 그 효율성에 관한 내용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든 하시지 않았든 경제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효율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많이 인식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맡기다 보면 그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결과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빼놓고서는 이 단계에서 멈춘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특히 교양교육으로서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정의와 불평등과 빈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보자라고 챗 GPT한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고 이제 이제 다시 제 피드백을 넣었더니 이 이후에 10주까지 이후에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피드백은 좀 건너뛰었고요. 그렇게 해서 11주 차에 정의와 경제 체제, 그다음에 빈곤의 문제, 그다음 불평등과 복지 정책. 그다음에 사실은 이러고 하는 와중에 제가 기후 변화 문제는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또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4주 차에 경제학과 기후 변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주차별 큰 제목만 보여드렸고, 각 주차별로 어떤 요소들이 다뤄지는지는 지금 생략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과정도 상당히 흥미로웠고,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이널 버전이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라고 꽤나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놓고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을 가르친다면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이널 버전인데요. 1주차의 경제학의 소개와 철학적 토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이 뭐다라는 게 이제 소개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제가 마침 지난주에 미시경제 원론이라고 저희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후생경제학의 제일정리라는 것을 그 목이 터져라 이제 설명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시장에 맡겼을 때 그 자원 배분의 결과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수학적인 정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하면은 굉장히 그냥 평이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정말 심오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인데 어떤 굉장히 진짜 옴니션트하고 옴니퍼턴트한 리더가 있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서는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러고서는 계획을 짜서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저걸 하고 이걸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분배도 시키고요. 그렇게 한 결과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 극대화, 효용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서는 정말 박터지게 경쟁한 결과 만들어진 자원 배분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경제학 전체로 놓고 보면 이 후생경제학의 제일 정리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더 잘나 보일 수도 있고 더 못나 보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우선시하면서 각자의 선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철학적, 경제학으로서는 철학적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원을 사실은 1주차에 소개를 하고 이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아마 몇 차례씩 나올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손과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따라 나오게 되는 칼 막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자본주의 vs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그렇지만 요약 버전으로 1주차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경제체제와 이념에 대해서 2주차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다음 조금 더 스페시픽한 버전으로서의 공산주의, 그다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논쟁, 역사적인 논쟁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 경제체제에 따른 정부의 역할. 아무래도 계획경제에서는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클 수밖에 없고요. 시장경제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정부의 역할이 축소가 되는 것이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3주에서는 고정파 정치 경제, 클래시컬 이코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담 스미스 이전에 중농주의, 농업혁명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중상주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절대 왕정 이때까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다음에 중상주의, 중농주의를 넘어서는 이 근대 경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기여가 뭘까, 무슨 사상이고 어떤 비판 의식을 가졌나.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처음 머리를 보게 되면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특히 이제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절대 왕정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한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무역에 흑자를 내서 그거를 귀금속의 형태로 나라 안에 쟁이는 게 그게 국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아담 스미스는 아니다. 국민 각자가 더 잘 살게 돼서 그 총합이 국부이고 그 국부가 커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굉장히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각자 그룹을 이루고 있는 아담 스미스, 그다음 데이비드 리카르도, 그다음에 토마스 멜서스 같은, 우리는 이제 멜서스는 인구론, 굉장히 그 디스멀한 우울한 전망을 내놨던 그런 그리고 결과적으로 틀렸던 학자로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의 한 그 중요한 피규어로서 또 같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그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네오 클래시컬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알프레드 마샬의 굉장히 수학적이고 정치하고 짜여진 가정과 모형 안에서의 시장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그 예측,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 신고전파 경제학과 이 한계주의, 마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또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또 비판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게 과연 사회에 맞냐, 그리고 이런 그 효율성만을 논하는 이런 방향이 과연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등등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띄게 되는, 많이는 아니네요. 19세기까지는 대충 커버를 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은 20세기 초반에 세계 대공황이 있고, 그것이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뭐 많이들 노출이 돼 보셨을 거지만, 이제 케인즈라고 하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며 알프레드 마셜은 미시경제학의 아버지고, 이제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의 아버지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이제 케인즈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세계 대공황, 그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과 그 이후에 이제 그 복지국가의 부상, 왜냐하면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적인 부상,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경제체제에 미친 영향. 근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사실 최근의 이슈들을 많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에서 9년 정도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을 그래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링거링한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뤄주고 여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거시적 차원의 경제 정책의 큰 두 축을 이루는 주체들인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거를 어떤 최소한의 지식적인 공감을 가지고서는 바라봐줘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긴축 정책과 경기 자극 정책에 대한 논제, 이런 것들을 좀 역사와 철학적인 맥락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4, 5주 정도 조금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시경제학과 그 한계, 뭐 거시경제학과 그 한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경제학 개론을 가르칠 때는 미시경제학과 그 한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중간고사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주차에 시작해서 6주, 7주까지 요것만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적,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전반부에 좀 더 그 흥미롭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7주, 8주에는 축소되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학문의 기초라고 저희 대학에서는 분류를 합니다만, 그런 데에서 다루는 경제학 개론과는 다르게 좀 축소돼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개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뭐 언론을 접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주요 용어라든지 하는 표현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게 만나서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떨 때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그 물건이 오르고 떨어질 때 영향을 미치는 건 뭐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분석적인 접근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래프는 감수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흥미롭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그렇게 굉장히 좀 전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든지 하는 것에서 보면은 기존의 미시경제학의 가정들을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무한대로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함께,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 편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행동경제학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미시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기되는, 그러니까 가정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세팅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반론으로 나온, 그다음에 행동경제학, 그다음에 이제 제도학파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도에 얼마나 얽매이고, 그다음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이 그 경제의 패스를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도학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은 미시경제학을 한 사람인데 막상 학부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시경제학을 훨씬 더 흥미로워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큼직큼직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GDP,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실업,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이거 배우면 왠지 뭔가 세상에 뭐가 돌아가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효능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시경제학적 빌딩 블록들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지금 한 과거 20년 뭐 이렇게 그냥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인플레이션을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학생들은 약간 그런가? 뭐 약간 이러고 지나갔는데, 드디어 작년부터 거시경제학 하시는 분이 되게 신나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학생들이 체감하게 됐다. 그랬고, 교수님 그게 좋아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학생들이 fully motivated 돼가지고 이 부분 수업을 듣는 걸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론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경제 성장 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도대체 GDP가 뭐냐,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기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능감이 높아지는, 학생들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지식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역할이 뭐였는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합하면 포스트 케인전 이코노믹스, 이 부분은 아마 강의하시는 분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거시경제학에 대한 사조적 비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분류상으로 보면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해서,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세계 11위, 12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1, 2위 국가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작고, 근데 또 굉장히 무역 의존도가 높고 세계에 개방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과 그 맥락에서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왜 여기 이렇게 점프인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국제무역론, 비교 우위, 그다음에 이제 보호주의에 대한 논쟁, 국제화와 그 영향.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는 이 탈국제화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 굉장히 또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 이제 무역이 환경,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 정의, 이런 국제화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불평등을 촉진했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11주 이후에 다뤄질 문제를 암시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알아보겠다라고 하고선 미뤄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얘기들, 뭐 여기도 굵직한 얘기들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인프라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가 돌아가는 인프라적인 역할을 하는 화폐와 금융에 대해서 도대체 돈이 뭐냐, 그래봐야 종이 쪽지인데, 근데 사실은 종이도 아닌 거 아세요? 면입니다. 종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이 있죠. 그 지폐 자체가. 요즘은 사실 많이 안 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5만 원이라고 써 있는들 이 자체로는 10원의 가치도 얻기가 쉬운데 얘는 어떻게 하여 이만한 가치로 인정받고서는 누구나 갖고 싶은 아이템이 되었나. 이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금융시장과 금융제도, 또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역할. 이게 큰 흐름에서 특히나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역할, 그러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미국의 기준금리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고, 어제도 이제 사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이제 미국은 어쩌려나 하고서는 벌써부터 되게 곤두서고 있거든요. 사실 벌써부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미국의 그런 그 기준금리 결정이 6주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전 결정 인쓴 직후부터 이미 전 세계의 관심이 다음엔 어떻게 하려나로 쏠려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가. 그래서 왜 이제 사실 되게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미국의 연준에서 걔는 이름도 이상해 뭐 약간 이런 거죠. 중앙은행인데 왜 이름은 연준이야? 뭐 그래서 사실은 또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연준인 애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너희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너를 연준이라고 지금 네. 그래서 하여튼 이름도 특이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 컨텍스트에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미루어 두었던 이제 한 10주 차까지 효율성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갑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치적으로 고민해야 될 이슈로 넘어가는데요. 경제적 정의의 개념, 우리가 뭐 정의라고 하는 게 경제적 정의가 따로 있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분배의 정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치, 물질적 가치가 어떠한 룰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분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도 있고요. 평등주의도 있고, 지금 딱 들으시자마자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는 애들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자유주의도 있고 평등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 공리주의, 제가 순간 영어는 떠오르는데 우리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 공리주의도 굉장히 경제학에서는 의외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20세기 와서 이제 롤스주의라고 하는 것도 철학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공리주의가 많이 파고들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좀 되게 단순화하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리주의가, 특히 양적 공리주의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을 그냥 합쳐서 큰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은 되게 민주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표씩 행사하듯이 각각에게 똑같은 가중치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공리주의가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등주의는 가중치를 사회적으로 좀 더 소외된 사람들한테 크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리주의랑 굉장히 다른데, 근데 실제로 이 논의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을 뭐 과세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다 보면 또 막상 공리주의랑 평등주의랑 비슷한 제안을 내놓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애초에 그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를 존중을 하는 것이니까.
롤스주의는 평등주의의 극단으로 볼 수도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평등주의가 소외된 사람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라면 롤스주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가중치를 두는 그러한 그 그래프적으로 그리면 경제학에서 그러한 방향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할 때 제가 사실은 그 학부에서 재정학을 가르치면서 요 부분도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하고 그래서 너는 뭐가 맞는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생소해하고 그동안 안 했던 고민, 안 했던 질문을 던진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양 과목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정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 특히나 과세 체제에 있어서 누진세가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토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성장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혹시 상충 관계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논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관심사로 지금 정의, 빈곤, 뭐 불평등 이런 문제가 들어갔는데 빈곤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화의 맥락하고도 그렇고 연결해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 및 측정.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뭐 poverty rate를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소득 불평등 정도로서 많이 쓰이는 지니계수 같은 거 어떻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진위계수가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고 빈곤의 영향이 어떻고 빈곤과 불평등의 현황이 어떤지 국내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계열적으로 어떤 기간에 걸쳐서 이게 어떤 추이를 보여왔는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또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불평등과 빈곤을 퇴치하기 불평등을 감소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있고 그게 과연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정부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국제화 기술 발달이 복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고요. 15주는 원래 이제 뭐 복습, 리뷰 뭐 이렇게 돼 있어서 14주까지가 사실 좀 알맹이 있는 그 커리큘럼이 될 것 같은데 14주에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해서 기후 변화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최소한 2050년까지는 다 지금 정부들에서 목표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NDC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미치는지 이게 과연 할 만한 일인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쓰는 게 그나마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정부는 뭘 해야 되고 시장에서는 시장에는 어떠한 역할을 맡겨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이게 교양인데 너무 수업만 하면은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 리딩 리스트도 내놔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차별로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났더니 너무 어렵지 않아? 제가 약간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전들을 또 제가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학설사를 다룬 그렇게 막 고전의 원전 말고 우리 좀 요약본으로 보자. 학설사 책 좀 추천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학설사 책도 몇 권을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고전도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거의 주차별로. 근데 그 외에도 학생들이 좀 어떤 액티비티라든지 좀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 좀 더 참여하는 입장에서 흥미를 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사 이슈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고 의논을 했더니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뉴스 기사를 선정하고 근데 사실 뉴스 기사 선정 자체도 물어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오픈 AI에서 무료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21년도 자료까지여서 요거는 빙을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뉴스 기사 선정 같은 건요. 그래서 선정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신간 도서 중에 경제 이슈를 다룬 책이 좋은 게 있으면은 한번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거 교수자분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아예 이제 요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생들이 관심 주제를 선정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당연히 좋을 거고요. 또 초청 강연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 주의 그 이슈와 관련된 뭐 자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빈곤과 관련해서 만약 이런 제한한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면 어떤 주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코비드 19과 이 빈곤율과 경제적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뭐 국제화가 빈곤율과 경제적 불평등에 미친 영향, 교육과 훈련이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과정에서 제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얘는 빼고 얘는 넣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이제 어떤 기구들 저는 사실 저 처음에 너무 막막했거든요. 이걸 교양으로 어떻게 그랬는데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그 대화를 나름 하면서 제 생각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인스파이어 된 부분도 있었고 그 비교적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원하는 방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뭔가라고 하는 클리어한 생각은 교수자가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인 그런 방향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면서 굉장히 풍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보완 자료, 수단 이런 것도 제가 그 처음에 제안받자마자 했던 것들은 액티비티도 제안해봐라 그랬더니 막 주차마다 무슨 게임들을 쫙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그렇구나 이러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시사적인 이슈를 커리큘럼과 연계해서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할 텐데 이거 역시 AI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진행했던 이 몇 주 동안의 고민을 제가 공유를 함으로써 경제학의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가치관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교양 과목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